자, 우리 책에 지금 1, 2장 내용이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보세요. 2장은 1번 문제부터 7번 문제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냥 리마인드 하는 거니까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재무 회계의 목적, 재무 제표의 질적 특성의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장 내용은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무회계 개념 체계와 관련해서 2차 시험에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될 때는 2차 시험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물어보니까 일단 계산형 문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론형 문제를 하나 껴갖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연관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적 특성이 지금 개정이 됐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해적 신비였죠.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이었는데, 자, 이 질적 특성이 계층화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다는 거 바뀌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2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질적 특성의 각각의 뭘 기억해야 된다?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를 기억해야지 다음 개념체계에 어떤 속성과 연관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정의를 갖다 쓰면서 이 키워드 하나를 갖다 쓰면 3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크게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자, 목적 적합성 뜻이 뭐죠? 자,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랑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다른 의사결정을 하면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가치, 요 하부 속성으로 세 가지가 있죠? 예측가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목적 적합하다. 그리고 확인가치, 과거에 예측했던 것을 지금 현재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가치라고 한다. 예전에 피드백가치라고 했죠?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유사한 개념이죠. 서로 유사한 개념.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자, 그리고 중요성은 뭐예요? 중요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아무렇게나 회계 처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원짜리 수선비를 지출했는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자산 처리할 거 이거네요. 그냥 비용 처리하자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요성.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 예측가치죠. 예측가치. 요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자, 중단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두 가지를 쓰시면 되죠. 비교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왜? 계속 영업손익과 중단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예측은 뭘로 하겠어요? 계속 영업손익으로 하니까 예측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중단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무회계 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써봐라. 그러면 예측 가치와 비교 가능성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충실한 표현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이 저처럼 생겼으면 그냥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시한 거예요 지금? 강사 상담실 가시면 뽀샵 처리된 거죠. 그럼 충실한 표현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현금 100원이면 100원 표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소설 빠뜨리지 말자. 옛날에 완전 공시, 완전성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중립성, 오류나 편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중립성, 오류가 편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뭐 충실한 표현과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2차 시험과 관련해서 물어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이 근본적 질적 특성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재무회계가 즉 재무제표가 유용하게 되기 위한 그렇게 추가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비교 가능성,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비교 재무제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검증 가능성. 자, 저희가 대손충당금을 잡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추정했을 때 대손충당금이 100억 나왔어요. 근데 제가 추정하면 80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서로 검증이 안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독립된 측정자가 있을 때 요 금액이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 이것을 검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적시성. 자, 의사결정 하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정보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적시에 표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중간재무제표.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재무회계 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써라. 그럼 적시성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대충은 어디서 1차 시험 볼 때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서브노트 하나 만드세요. 예, 요 각각의 내용들이 자, 여러분들 기본서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정의만 써놓으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떤 회계 처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중에 있는 용어 중에 하나를 갖다 쓰시면 돼요. 재무회계 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써보라 그러면 보통 한 3점에서 6점 정도 출제가 되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다시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입니다. 재무제표 요소. 자, 재무제표 요소는 뭐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2차 시험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자산 부채가 거의 한 80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80점 정도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껴서 낼 수 있는 게 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뜻이 뭐냐? 그리고 인식 요건은 무엇이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자산 부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을 기억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들만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인적 자원이나 또는 고객 같은 것은 자산 잡을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는 객관적인 거래, 즉 과거 사건의 결과만 자산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를 말로 풀었으면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장에서 이연법인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연법인세의 자산성에 대해서 언급하시오. 자산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연법인세 자산 잡으니까 자산성이 있다고 써야 되겠죠. 키워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3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네. 말 만들어갖고 갖다 쓰면 요 3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식요건이요. 자, 인식요건은 일단 정의에 부합해야겠죠.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2가지 요건을 더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무제표에는 금액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을 잡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자산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산 항목이 존재할 때 이게 자산인가 자산이 아닌가를 판단할 때 이 2가지 인식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활동과 관련해서 자산성이 있는 부분, 인식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시면 요거 2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 2가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자, 부채 마찬가지로 부채의 단원에서 부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충당부채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당부채는 어차피 부채니까 부채의 정의와 인식 기준이 똑같겠죠. 그래서 부채하면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현재 의무. 자, 이것은 법적인 의무와 의제 의무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법적인 의무와 의제 의무. 당연히 아시는 거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지금 기대되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희생입니다. 희생. 반대죠. 미래의 현금 유입을 감소시키거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는 능력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과거 사건, 즉 거래여야 된다는 거죠.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를 말하죠. 그런데 기준서에서는 이 효익을 자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 쓰셔도 되고 효익 쓰셔도 되고.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의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를 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부채의 정의 쓰라 그러면 요거 갖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의 인식요건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인식요건 거꾸로 쓰면 되는 거죠. 미래
경제적 효익, 자원의 이번에는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 어차피 재무제표는 금액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정도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인식기준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뒤에 있는 부분에 계산형 문제와 이론형 문제가 결합이 됐을 때 여기 있는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2차 시험에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1, 2장은 여러분들이 2장은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목차 보시면 1장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마시고요. 1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번 문제 읽어보시고요. 2번 문제, 3번 문제 읽어보시고, 자, 7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바로 3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